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12번째 암행어사를 대표하는 박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2번째 이야기, 암행어사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아니었다. 1. 암행어사의 역할. 조선시대에는 어사라는 제도가 자주 활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행어사는 왕의 측근인 당하 간원을 지방 군원에 비밀리에 파견해서 위장된 복장으로 암행하게 한 왕의 특명 사신이었죠. 이들은 일종의 비밀 감찰로 지방 수령의 잘잘못과 백성의 고통, 어려움 등을 탐문해서 임금에게 사실대로 아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사가 왕의 명령으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임시관직이었기 때문에 이조에서 임명하고 그 움직임이 공개적이었던 것에 비해서 암행어사는 왕이 직접 임명하고 그 움직임을 비밀리에 붙였습니다. 어사는 사실 고려 때부터 존재하던 직책이었지만 암행어사는 조선에 들어와 생긴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사원부와 관원을 행대 혹은 행대 감찰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지방에 파견하기도 했고요. 왕의 측근 중 한 명을 경차관에 임명해서 비밀리에 지방에 파견하는 등 암행어사와 비슷한 역할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성과를 내면서 점차 우리가 알고 있는 암행어사 제도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암행어사라는 단어 자체는 중종 4년 11월에 부원군 김수동이 근일 암행어사를 분견해 수령의 범죄를 적발하는 것은 편치 못한 일이오 라고 한 발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즉, 이 시기에 중종이 비밀리에 암행어사를 지방 곳곳에 파견을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아무튼 암행어사 제도는 이후 꾸준히 발전해서 조선 말기에는 조선왕조실록에 일반 어사와 암행어사가 수도 없이 등장하는 어사 전성 시대가 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사에 임명된 인물들은 추첨을 통해 뽑힌 가야 할 9년의 이름이 들어있는 봉서를 받고요. 승정원으로부터 팔도어사 제거목, 팔도어사 제거 사목, 그러니까 어사의 직무사항에 대한 규정집을 한 권 받고 마패, 그러니까 역마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증패를 한 개 받고 또 유척, 수령이나 암행어사가 시체를 검사할 때 등의 용도에 사용되던 노쇠로 만든 자를 또 하나, 자를 두 개를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은 즉시 출발해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의 시종을 데리고 목적지로 출발하는데 해당 관내에 도착하면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고을의 사정을 염탐합니다. 이렇게 고을의 사정을 확인한 뒤에는 고을 수령을 찾아가 자신을 밝히며 출두를 하게 되는데 출두의 방법은 관가의 산문을 역졸과 대리가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출두를 외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드라마 영화에서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는 그걸 외치는 것으로 이 출두를 한다는 거죠. 이후 암행어사는 수령과 고을 관리들을 이끌고 관청에 앉아서 감찰 업무를 시작합니다. 우선 공문서들을 확인하고 창고를 검열해서 장부와 대조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창고의 문을 봉하고 마패를 찍어서 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고 문을 못 열게 만드는 거죠. 또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확인해서 억울하게 갇힌 죄인은 재심에서 풀어주기도 하고 양민을 괴롭힌 관리가 있을 경우에는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즉, 고을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왕을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아메모사의 대표 모델 박문수.
이러한 암행어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문수입니다. 이 박문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200여 개 이상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박문수가 길을 가다가 덕유산을 지나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고 그 바람에 우연히 무주의 한 마을에 들어서게 된다. 밤이 늦은 시간이라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꺼진 데 비해 유독 한 집만 불이 켜져 있었기에 박문수는 그 집으로 향하는데 그 집에서 한 젊은이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고 늙은 아버지는 젊은이를 칼로 죽이려는 모습을 보게 된다. 게다가 그 곁에는 며느리인 듯한 여성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보였다. 깜짝 놀란 박문수는 집 안으로 뛰쳐들어가 그들을 말리며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는데 그 사연은 이러했다. 자신들은 구시성을 쓰는 일가로 그 마을에서 가장 큰 힘을 지닌 천씨 부자가 구씨 집안의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동시에 빼앗아 가려고 누명을 씌우고 괴롭히는 바람에 그 치욕을 이기지 못하고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것인데 자식이 차마 부모를 죽일 수가 없어서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시부모에게 죽여달라고 울며 청한 것이었다. 박문수는 그들을 달래며 자신이 처리해주겠다라고 다짐했고 그 고을에서 가장 재주가 좋은 광대 4명을 뽑는다. 그리고 오방색 깃발과 장군복을 준비해서 천시 부자가 마련한 강제 결혼식장으로 향한다. 그 자리에는 구씨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끌려와 있었고 수많은 관중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때 박문수가 황색 깃발을 든 황룡신장의 모습으로 나타나 홀레상을 내려치며 사방신장들을 부르자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신장으로 분장한 광대들이 제주를 넘으며 나타났다. 그러자 박문수는 나는 중앙 황룡 대장군이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이 자리에 왔노라.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주 구천동에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사악한 신랑 2놈을 잡아오라 하였으니 사방신장은 협력하여 즉시 사모관대한 2놈을 끌고 가도록 하라 라고 외쳤고 광대 4명은 2인 1조로 천시 부자를 끌고 갔다. 그리고 구천동 밖 30리쯤에 있는 어느 산골에서 2사람의 죄를 낱낱이 밝힌 뒤에 광대들을 시켜 처형해버렸다. 그리고 박문수는 다시 길을 떠났는데 이 고을은 이후 구씨와 천씨가 살았던 곳이라는 의미에서 구천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자, 이게 박문수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암행어사로서의 박문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지만 사실 박문수는 암행어사 역할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1691년 숙종 17년에 태어난 박문수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외갓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외숙부인 이퇴자는 좌의정까지 올랐을 정도로 학식이 풍부했고요. 소론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박문수 역시 소론에 속하게 됩니다. 33살 나이로 중강 문과에 병과로 입제하여서 승정원 가주서 및 사변 가주서로 임명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정칠품 세자 시강원 설서 세자에게 경사와 도의를 가르치던 정칠품을 역임하고 정오품인 병조 정랑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세자인 연인군 즉 영조와 일종의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게 되었죠. 그리고 문제의 1727년 9월 영조의 명에 따라 영남 별견어사로 임명되어 영남에 파견이 됩니다. 이름 그대로 비밀감찰의 임무를 띈 암행어사가 아니라 어사의 직함으로 다음해 3월까지 안동을 비롯해서 예천, 상주 등지를 순행하며 도내에 명망 있는 인사들과 공개적인 만남을 갖는 역할이었죠.
즉 역사의 기록으로 보아서 박문수는 어사였기는 했지만 암행어사가 아닌 공개적인 어사였고 그 기간도 불과 6개월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지역 역시 영남 지방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3. 박문수는 왜 암행어사로 불렸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을 누비며 탐관오리들을 때려잡고 부정부패를 바로잡았던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는 어디서 비롯이 됐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우선 영남 지방에 별견 어사로 임명되어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기근에 굶주리는 것을 보고 황곡 창고를 열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그 상황에서도 제 배를 불리던 탐관오리들을 벌하고 그 자리에 마을에 명망 있는 인물들을 지방관으로 임명해서 그 마을을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문수가 이 영남 지방만이 아니라 다른 자신의 고을에도 와주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이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주장 역시 백성들을 사랑한 박문수의 업적에서 시작이 됩니다. 1728년 세종대왕의 사남인 이명대군의 구대손 이인좌가 충청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박문수는 당시 병조판서였던 오명항의 종사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난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웠죠. 그러나 난이 진압된 뒤에도 박문수는 홀로 남아서 전쟁터로 변한 그 지역에서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쏟습니다. 전후에 그야말로 난장판이자 무법지대나 다름없어져 버린 곳에서 박문수는 혼자 백성들을 달랬던 겁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경상도 관찰사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백성들을 시찰 중이던 박문수에게 한 사람이 달려와 지금 포항 앞바다에 여러 물건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박문수는 즉시 포항 바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잡다한 집기류와 물건들이 떠다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함경도 지방에서 큰 수해가 발생해 그곳 사람들의 살림살이들이 떠내려온 것을 확인하죠. 그러자 박문수는 즉시 창고의 곡식 3천석을 함경도로 보내어서 그곳의 사람들을 돕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고의 곡식은 사실 박문수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임금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문수는 그야말로 선조치 후 보고를 해버린 거죠. 물론 이게 가벼운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조선에서 왕의 허락 없이 왕의 것인 이 많은 곡식을 함부로 옮기는 것은 왕을 기만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박문수 역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문책을 당하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백성이 고초를 겪는 일은 큰일이다. 당장 보내라 라고 하면서 일을 진행한 것으로 함경도의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731년 조선의 흉년이 들자 박문수는 또 한 번 자신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는 재빨리 소금을 구워서 소금이 귀한 곳에 나누어 보내고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힘써 옮겨 주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소금은 그야말로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왕실과 종친 그리고 일부 관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조정의 관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박문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다시 영조가 박문수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에 박문수는 직접 소금을 굽는 일에 달려들어서 1만 8천 섬의 소금을 생산해 냅니다.
1732년에도 그의 돌직구 발언은 멈추지 않았죠. 긴 흉년으로 말미암아 전남 강진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구워서 먹었다라는 상소가 올라오자 박문수는 조정 관리들의 녹봉을 깎아 이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시 한번 조정의 관리들과 대립을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영조의 명에 따라 관리들의 녹봉을 삭감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돕는 데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에 옷감을 내는 군포제로 인해서 백성들만 힘들어지자 박문수는 양반들에게도 똑같은 군포를 징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호전을 통해서 공평하게 세금을 내자고 합니다. 이는 조정 관리들은 물론이고 양반들까지 반대를 하면서 무산이 됐지만, 이것만큼은 영조도 편을 들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1년에 두 필의 옷감을 내던 것에서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줄여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불렸던 영조, 정조 시기의 시작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조정은 물론이고 왕실과도 맞섰던 박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박문수의 진심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암행어사였던 적이 없었던 박문수는 암행어사로 활약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고, 마침내 암행어사의 어떤 롤 모델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